영상 속 남자는 대만 흑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킬러 류환룽입니다. 그는 영화 주처 제3회의 1091인 캐릭터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류환룽은 영화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광기 어린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직의 보스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한 킬러였습니다. 단 1년 만에 5명의 흑사회 두목을 연달아 제거하며 대만 전역의 암흑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두려움했던 조직 수뇌부들은 결국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이 미친놈 좀 빨리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류환룽이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선행을 베풀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직 여성들을 도왔고 재해 지역에 거액을 기부했으며 도주 중에도 지하 카지노를 털어 그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의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행동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동정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그의 감형을 요청하며 서명운동에 나섰고 여러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변호를 맡으며 흑도 영웅이라 칭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교도소 밖에는 그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류환룽의 참회와 재기를 기도했습니다. 류환룽은 1957년 타이중 베이툰의 쥔춘에서 태어났습니다. 쥔춘은 군인과 그 가족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빈곤과 피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잠시 머무는 줄 알았지만 그곳은 결국 삶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류환룽의 아버지는 한때 충직한 중령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내와 함께 과일 노점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을 괴롭힌 것은 가난보다 굴욕이었고 쥔춘 내부는 치안 붕괴와 폭력의 늪에 빠졌습니다.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류환룽은 바로 그 혼란의 중심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며 평범한 길이 아니라 칼과 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류환룽이 10대에 접어들 무렵 그의 마을은 이미 혼란과 폭력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어머니가 동네 깡패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애원은 한 번도 자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늘 협박과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누이까지도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어린 류환룽의 마음에 하나의 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오직 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는 경찰학교나 군입대 대신 곧장 흑사회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흑사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부터 뿌리를 내린 본성인 조직, 다른 하나는 외성인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신흥 조직이었습니다. 본성인 조직은 외성인 거주지인 쥔춘을 자주 괴롭혔고 이에 맞선 외성인 조직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며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류환룽은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채 자퇴하고 타이중에서 활동하던 외성인 중심 소규모 조직 캬오메이 화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보호비를 걷는 일을 맡았지만 그는 의리를 지키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으며 싸움이 나면 맨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배기로 불리며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그가 조직에 들어간 후 가족의 삶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의 부모를 건드리지 않았고 류환룽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호비를 걷고 돌아오던 날, 그는 동료가 본성인 조직 베이툰파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 혼자서 수십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싸움을 중재하려고 나선 인물이 바로 마오거였습니다.
그러나 격분해 있던 류활룽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을 건드리면 끝장이다. 그는 몽둥이를 버리고 곧장 도망쳤습니다. 이후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못한 채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풍파는 잦아들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호랑이도 제 새끼는 물지 않는다. 부모가 너를 속이겠느냐. 향수에 이끌린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밥을 몇 숟갈 떠넣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미리 연락을 취해 그를 넘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류활룽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지키려고 흑사회에 들어간 건데 왜 나를 팔았습니까? 그는 절망과 분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내 붙잡혀 구치소로 끌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중 류활룽은 아버지 면회를 번번이 거부했는데 배신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도관의 설득 끝에 결국 철창 너머로 마주한 아버지는 아직 40을 갓 넘긴 나이에 백발이 성성했고 등은 굽었으며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류활룽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망치려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소날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탈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류활룽은 다시 학업에 매진했고 장차 군인이 되어 아버지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군사학교 입학은커녕 제대 후 직업군인 전환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좌절한 그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과일 노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환룽가, 어서 도망쳐. 마오거가 사람 데리고 너 잡으러 왔다. 당시 대만은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전과자는 양아치 행위로 몰리면 재판 없이도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과자 실적을 올릴 희생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류활룽은 절망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얀 천에 검은 점 하나 찍히면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아. 그럴 땐 차라리 천 전체를 새까맣게 칠하는 게 낫지. 그날 이후 류활룽은 다시 샤오메이 화파로 돌아갔습니다. 보스는 약속대로 직접 술상을 차려 그를 맞이했고 조직원들은 그를 형처럼 대했습니다. 이제 그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조직 내 누구도 그를 넘보지 못했고 그는 단숨에 실질적인 2인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싸움이란 건 기술이 아니라 누가 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그의 이름을 전국에 각인시킨 사건은 정확히 1년 뒤 펑유안의 악명 높은 군도파와의 피해 전투였습니다. 류활룽은 용맹했지만 맨몸으로 수십 자루 칼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곧 머리를 감싸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의 부하들도 흩어졌습니다. 골목 끝에 몰린 그는 우연히 수박 장수가 쓰던 칼을 발견해 집어들었고 뒤돌아 휘둘러 군도파 보스 린중텅의 목덜미를 정확히 베었습니다. 린중텅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군도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달아났습니다. 샤오메이 화파는 류활룽의 리더십 아래 대승을 거두었지만 보스를 죽였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흙을 먹는다는 암흑계의 철칙 때문이었습니다. 20살간 넘은 그가 상대 조직 보스를 칼로 베어 죽인 소식은 순식간에 타이완 전역 암흑세계에 퍼졌고 그는 미친놈이라는 별명으로 더욱 거칠고 대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강호에 미친놈 하나가 나타나면 도시가 벌벌 떤다. 이 소문은 타이완 최대 흑사회 중련방 중당의 수당주 동구이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중련방은 여러 당파로 나뉘어 있었고 중당을 이끄는 동구이선은 류활룽의 성격과 의리를 높이 평가하며 직접 불러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랑 같이 하자. 류활룽은 샤오메이 화폐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같은 고향 출신인 동구이선과의 인연도 있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곧 동구이선의 측근이자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중련방에 들어갔을 때 조직원들은 그를 활룽자라 불렀지만 곧 룽샤오라는 강렬한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단 2달 만에 동구이선은 그를 사무실로 불러 한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이 사람 알아? 사진 속 인물은 다후이거라 불리는 랴오룽후이, 타이중 대후방의 보스였습니다. 대후방은 타이중 중심가를 오랫동안 장악해온 본성파 토착 흑사회 조직이었습니다. 류활룽은 그렇게 본성파 대후방과 중련방 중당 사이, 그리고 자신의 조직이 엮이는 거대한 싸움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이완 암흑가를 뒤흔드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성계 조직들은 오래된 기반과 재산으로 도심을 장악했지만 외성계 조직은 맨손으로 시작해 땅을 빼앗아야 했고 이는 곧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중년방은 타이완 최대 외성계 조직으로 둥구이서는 미친 듯 싸울 줄 아는 류활룽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우이거를 없애. 류활룽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 2가지. 보스 명령에 따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뿐이었습니다. 다후이거는 늘 수십 명 경호원과 가짜 자신들을 데리고 다녔고 수많은 조직이 노렸지만 아무도 죽이지 못해 9개 목숨 가진 고양이라 불렸습니다. 류활룽은 석 달간 미행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익혔고 다후이거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집에선 공처가였지만 바람을 피우며 애인과 호텔에서 자주 만난다는 점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23일 밤 다후이거가 호텔을 나서자 류활룽은 조용히 뒤쫓아 조준해 총을 쏘았고 다후이거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류활룽은 시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 올라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 충격적인 암살은 곧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입단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중년방 중당의 핵심 간부가 되었고 더 이상 활룽자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룽샤오라 불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중년방 최고의 킬러로 전국적 악명을 떨쳤습니다. 조직 안팎을 가리지 않고 암살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타오이안 바더 지역의 큰손 욕거리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의형제였습니다. 욕거리는 도박장에서 10억을 잃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다수린방 보스 양보펑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된 그는 분노해 류활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욕거린도 한때 악명 높은 싸움꾼이었지만 양보펑은 다후이거보다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박칼 하나로 동네를 쓸고 다니며 조직을 일으켰고 보스가 된 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부하들과 함께 잔혹하게 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양보펑은 규칙도 없는 위험한 상대였지만 형제가 위험하니 류활룽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의리는 그에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양보펑의 철통 같은 경계심 때문에 암살 기회를 잡기 어려웠고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흑사회에 암묵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조직 원로가 사망하면 원하는 일시 정지되고 장례식이나 추도회에서는 무력 충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날 다슌거라는 노조 직원의 추도식이 성대하게 열렸고 양보펑도 초대받아 안심한 채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아무도 손 못 대지. 하지만 모든 것은 그 순간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한 인물이 회장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총을 꺼내 양보펑의 이마를 겨냥해 총을 쏘았습니다. 양보펑은 피를 튀기며 뒤로 쓰러졌지만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류활룽은 성큼 다가가 가까운 거리에서 연속으로 4발을 더 쐈고 피와 살점이 튀며 양보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던 듯 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모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추도식에서 사람을 죽여? 그날 이후 류활룽은 또라이, 미친놈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무모함은 중년방 수장 천칭리를 놀라게 했고 천칭리는 곧 그를 자신의 경호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건 흑사회에서 극히 드문 점프였고 둥구이선조차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절대자의 보호를 받은 류활룽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14년 4월 신주 풍비사방 두목 홍꼬화가 거액을 주고 류활룽에게 의삼방 두목 장더위 제거를 부탁했습니다. 류활룽은 형제 류거린과 함께 대낮에 장더위를 납치해 음산한 후커우 공동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2발을 쏘아 장더위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1년 사이 류활룽은 3개 조직 두목을 연달아 쓰러뜨리며 흑도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친놈 규칙 무시, 다음 희생자는 누굴까 라며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황당하게도 흑사회 조직 두목들이 경찰에 이 미친놈을 잡아달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여 류활룽은 10대 총격 사건 1순위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행동을 조심하며 경로를 계획하고 숨어 다녔지만 누군가가 계속 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신자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10개월간 옥중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몰래 조사한 끝에 뜻밖에도 절친 류거린이 배신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형제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어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고급차를 빌려주고 차를 반납하는 날 차를 혼자 가지러 오게 했습니다. 류활룽은 어둠 속에서 지켜봤지만 류거린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잠복한 경찰도 철수했습니다. 분노한 류활룽은
내가 널 형제라 불렀는데 넌 날 배신자 취급했다며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2달 후 류환룽은 복화대 호텔에서 필리핀에서 막 돌아온 류궈린을 맞이하며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잔이 돌던 중 갑자기 류환룽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류궈린은 부인했지만 류환룽은 주차장에 매복한 사람들을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류꺼리는 침묵했고 류환룽은 분노에 차 그의 한 손을 베어버리고 총을 쏴 즉사시켰습니다. 그 후 류환룽은 그를 산속에 묻으며 깨진 형제의 끝을 맺었습니다. 몇 년 사이 5명의 조직 보스들을 제거하며 류환룽은 흑도 최고의 킬러가 되었고 명성은 강호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배신자를 없앤 뒤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광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84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화교 작가 강남, 본명 류익량이 암살당했습니다. FBI 조사 결과 암살범은 중림방 주변당 2장 2개3, 배우는 총당주 진청래였습니다. 강남의 글이 대만 당국을 건드렸고 진청래는 대만 정보국 국장 왕인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과 미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4년 11월 대만은 의청전환이라는 대대적인 흑사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진청래와 2개3이 체포되고 류환룽도 주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쌓은 영토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태국과 필리핀 등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머니가 걱정하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군도방 대보스 살해 당시 돌아가셨고 류환룽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쇠약해졌고 결국 일본으로 도피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같은 대만 출신인 소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량국가해가 사살된 후 복수를 피하려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소지는 영화 주처 제3회 속 소미의 실제 모델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열고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1월 26일 류환룽은 일본에서 체포되어 대만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를 신문한 이는 타이베이 출동조 팀장 후유이였으며 그는 주처 속 진휘의 실제 모델입니다. 후유이는 류환룽의 의리를 알고 간갑 없이 친구처럼 대하며 음식과 음료를 챙겼고 심은중 사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류환룽은 이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긴 도피 기간 동안 후유이는 그를 인간으로 대해준 첫사람이었습니다. 후유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어머니 묘 앞에 가서 작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특별 허가를 받아 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오열했고 구치소에 돌아와 모든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공격하던 이들이 집단으로 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가 죽인 자들은 모두 흑도 인물이었고 많은 민중은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은밀히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광산 참사 소식을 듣고 도피자금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카지노 수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재난민을 돕는 기부를 조직해 민간에서는 흑도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1991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회각계에서 선처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끝내 평정심을 유지하며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 모두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구원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7년간 42점을 여성구조재단에 기부해 낙오자들을 도왔습니다. 1993년 3월 23일 집행일에는 장기기증 서류에 서명해 1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길을 걸었고 고량주와 맥주를 마신 뒤 담담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많은 이들이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다. 진짜 영웅은 경찰계에 있다. 임경권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